시리즈 1 한때는 건강의 상징, 지금은 공공의 적. 인류의 역사는 종속무지와 맹신,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건강의 영역에서 이러한 반전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한때 의사들이 처방하고 부와 교양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심지어 기적의 치료제로 찬사받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과학의 예리한 메스 아래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며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히는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조명하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건강 상식이 미래에는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한 겸허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를 매혹시켰으나 결국 배신으로 돌아온 5가지 물질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족의 약재였던 설탕이 어떻게 만성질환의 씨앗이 되었는지, 버터의 건강한 대안이라 믿었던 마가린이 최악의 지방으로 판명난 사연, 세계적인 제약사가 중독성 없는 기침약으로 판매했던 헤로인의 기만, 부와 여유의 상징이었던 선텐이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만병통치약으로 팔렸던 방사능이 안겨준 끔찍한 비극까지. 이 5가지 이야기는 과학적 진실이 어떻게 유행과 탐욕, 그리고 무지를 이겨내왔는지 보여주는 위대한 폭로의 연대기입니다. 이제 그 배신의 역사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탕입니다. 하얀 황금에서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몰락했습니다. 과거의 설탕은 금과 맞바꿀 정도의 초고가 사치품이자 약국에서 처방하는 귀한 약재였습니다. 감기부터 소화불량까지 다양한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믿어졌으며 르네상스 시대 왕실 연회에서는 설탕 공예품으로 부와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며 대중화된 이후에도 설탕은 풍요와 행복, 빠른 에너지 공급원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심장병이 급증하자 과학계는 그 원인을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지목했습니다. 설탕 산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유해성을 부각하는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자신들에게 향할 의심의 화살을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덕분에 설탕은 수십 년간 비만과 질병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설탕, 특히 자당의 절반을 구성하는 과당, 즉 프록토스가 만성질환의 핵심적인 방아쇠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과당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되는데 과잉 섭취 시 인슐린 분비를 거의 자극하지 않으면서 곧바로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간에 지방이 쌓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NAFLD가 생기고 이는 전신 인슐린 저항성의 시발점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입니다. 결국 설탕은 단순한 빈칼로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판명났습니다. 한때 왕의 약이었던 하얀 황금은 이제 가장 경계해야 할 식탁 위의 침략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가린입니다. 건강한 대안의 탈을 쓴 최악의 지방이었습니다. 마가린은 19세기 후반 프랑스 나폴레옹 3세의 현상 공모를 통해 버터의 저렴한 대체제로 탄생했습니다. 20세기 들어 동물성 포화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은 심장 건강에 좋은 대안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없고 포화지방이 적다는 점을 내세운 마케팅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수많은 가정의 식탁에서 버터를 밀어냈습니다. 문제는 액체 상태인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드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수소화, 즉 하이드로제네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공정은 기름을 고온고압에서 처리하여 수소를 첨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지방인 트랜스지방, 즉 트랜스팻이 대량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트랜스지방의 유해성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 트랜스지방의 치명적인 위험성이 속속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높이는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낮추는 최악의 특성을 가졌습니다. 이는 동맥의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연구 결과가 축적되자 미국 FDA는 2015년 트랜스지방의 주요 공급원인 부분경화유, 즉 PHOS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즉 GRAS 목록에서 제외하며 사실상 퇴출시켰습니다. WHO 역시 전 세계적인 퇴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버터보다 건강하다는 믿음으로 선택했던 마가린은 인류의 심장 건강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였던 셈입니다. 세 번째, 헤로인입니다. 중독성 없는 기침약으로 팔린 마약의 왕입니다.
1898년 독일의 거대 제약사 바이엘은 아스피린을 출시하며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스피린에 이어 새로운 기적의 약을 선보였는데 바로 헤로인이었습니다. 당시 강력한 진통제이자 기침약이었던 모르핀은 중독성이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이엘은 헤로인이 모르핀보다 효과는 훨씬 강력하면서도 중독성은 없는 완벽한 대체제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영웅적이라는 뜻의 히로익이라는 이름처럼 이 약은 의사들의 찬사 속에 천식, 결핵 그리고 일반 감기 기침약으로 전 세계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약이 출시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끔찍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헤로인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약을 끊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양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입니다. 헤로인의 중독성은 모르핀을 능가했으며 그 의존성에서 헤어나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헤로인 화학명 디아세틸 모르핀의 강력한 중독성은 그 화학 구조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기존 모르핀보다 지용성이 훨씬 높아 뇌혈관 장벽, 즉 BBB를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통과하여 뇌에 도달합니다. 뇌에 들어간 헤로인은 즉시 모르핀으로 변환되어 강력한 쾌감을 유발하는데 이 속도와 강도가 마약의 중독성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이처럼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보상 효과는 뇌의 보상회로를 영구적으로 손상시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갈망과 금단 증상을 일으킵니다. 세계 최고의 제약사가 자신 있게 내놓은 안전한 기침약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마약 중 하나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네 번째, 선텐입니다. 부와 여유의 상징에서 피부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구릿빛 피부는 고된 야외 노동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180도 바꾼 것은 패션 아이콘 코코 샤넬이었습니다. 1920년대 그녀가 휴양지에서 그을린 피부로 나타나자 선텐은 곧 부와 여유, 건강미와 활력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해변과 수영장으로 달려가 햇볕에 몸을 맡겼고 이는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의학계에서는 피부암 환자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햇빛 노출이 잦은 부위에 암이 집중된다는 역학적 증거들이 쌓이면서 한때 건강의 상징이었던 자외선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선텐이 건강의 증표가 아니라 피부 세포의 비명임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피부가 검게 타는 것은 자외선, 즉 UV의 공격으로 세포의 DNA가 손상되자 멜라닌 색소를 방패막처럼 내세워 추가 파괴를 막으려는 필사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즉 피부가 탔다는 것은 이미 DNA 손상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손상이 복구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면 돌연 변이가 발생하여 기저세포암, 편평상 피세포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악성 흑색종과 같은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는 자외선을 성면, 담배와 같은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던 구릿빛 피부는 사실 피부암과 조기 노화를 부르는 위험 신호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사능입니다. 기적의 원소에서 죽음의 재가 되었습니다. 1898년 마리 키리가 라듐을 발견했을 때 세상은 그 신비로운 녹색빛에 열광했습니다.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이 기적의 원소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졌습니다. 곧 라듐 함유를 내세운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라듐을 넣은 물, 라디톨, 라듐 화장품, 라듐 치약, 심지어 라듐 초콜릿까지 등장하며 사람들은 건강과 젊음을 위해 기꺼이 방사능 물질을 먹고 마시고 발랐습니다. 비극의 전조는 1920년대 미국의 시계 공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야광시계 문자판에 라듐 페인트를 칠하던 젊은 여성 노동자, 이른바 라듐 걸스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붓끝을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 무심코 혀로 붓을 핥았고 이 과정에서 라듐이 몸속에 축적되었습니다. 이들의 턱뼈가 녹아내리고 온몸에 끔찍한 고통과 함께 암이 퍼져나갔습니다. 방사능의 진짜 얼굴은 세포를 파괴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라듐은 화학적으로 칼슘과 성질이 비슷하여 우리 몸이 칼슘으로 착각하고 뼈에 그대로 흡수해버립니다. 뼈에 자리 잡은 라듐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며 주변의 골수와 조직을 파괴하고 DNA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혀 백혈병과 골육종 등 치명적인 암을 유발합니다. 기적의 에너지원으로 믿었던 방사능은 몸속에 숨어든 채 세포를 공격하는 가장 교활한 암살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 이후에야 인류는 그 위험성을 깨닫고 엄격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과학의 빛 아래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설탕에서 방사능에 이르기까지 이 5가지 이야기는 공통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바로 상식과 유행은 결코 건강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찬사는 무지와 탐욕이 빚어낸 신기루였으며 그 뒤에는 언제나 과학이라는 냉정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건강정보나 첨단 치료법 역시 미래에는 또 다른 배신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상업적 마케팅과 과학적 사실을 구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과학적 근거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와 겸손함입니다. 이 5가지 배신의 역사는 바로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인류가 치른 값비싼 수업료였던 셈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